자, 이제는 진로 선택 과목의 정량평가 활용 방안인데요. 자, 진로 선택 과목을 왜 정량평가해야 될까요? 진로 선택 과목을 정량평가해야 되는 이유는 교과 전형에서 혹은 논술 전형에서 내신 성적을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교과 전형에 있는 학교들은 진로 선택 과목을 교과 전형에 반영할 것이냐 반영하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자, 올해 고등학교 3학년, 다시 말해서 2021학년 수능을 응시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진로 선택 과목이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성취도, 수강자 수가 이후에 다 나오는데요. 2019학년도 유입학생이죠.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인데요. 이 학생들은 표준 편차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취도가 3단계로 나오면서 표준 편차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가 없죠. 표준 편차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표준 편차가 있으면 학생들을 줄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정규화를 표준 정규화해서 줄을 세울 수 있는데 표준 편차가 없으면 정규화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세 등급으로 되어 있는 이 점수를 반영하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영할까가 이제 대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각 대학에서는 6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 방안은 그냥 성취도 ABC 별로 단순 차등 적용하는 겁니다. 자, 성취도 ABC별로 단순 차등 반영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자, 살펴볼게요. 성취도 A는 10점, B는 9.8, C는 9.6으로 환산해서 총점을 전체 반영 교과수 분의 과목별 성취 점수의 합으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 성취도 과목의 비율 1.0 곱하기 가산점 3점에서 3.0을 주는 거죠. 그리고 A 성취 과목의 비율이 0.8이면 가산점 3점을 해서 2.4를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모든 과목이 성취도가 A면 가산점을 곱해서 3점을 제공하고 모든 과목 중에서 80%만 A면 가산점을 3점을 해서 2.4점을 부여하는 거죠. 자, 이렇게 부여했을 때에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줄어듭니다. A만 맞으면 만점을 맞을 수 있고 B를 맞았다 해도 점수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될 때 최소한 3과목은 선택해야지 졸업을 할 수 있고요. 최대 5과목에서 8과목까지 선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과목까지 선택이 되니까 모두 만점 받더라도 공통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의 성적으로 충분히 변별이 가능하죠. 무슨 말이냐 하면 진로 선택 과목의 점수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의 내신 성적으로 충분히 변별이 가능한 점수라는 거죠. 그래서 3점이 더 붙고 2.4점이 더 붙는 거니까 크게 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진로 선택 과목의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진로 선택 과목을 함부로 선택하거나 아니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원점수가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노력하는 친구들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A를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A를 우리는 학교는 50% 학생을 A를 줄 거야 라고 반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방안 1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성취도가 높은 학교가 아닌 일반적으로 성취도가 좀 중간 정도 되는 학교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을 할 때 그냥 ABC로 반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좋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대학에서는 이렇게 반영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방안은 어떤 게 있냐면요. 자, 요게 두 번째 방안 보시기 전에 요 표가 어떤 표냐 하면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단순하니까 이해하기가 쉽고 학업 역량 평가가 전반적으로 가능하고 대학 자체 계산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누구나 잘 확인할 수 있고 진로 선택 과목 선택의 부담이 완화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자, 근데 부정적 의견은 평균, 원점수, 등급 분포, 들은 학생 수들이 다 무시된다. 그리고 학교별, 학과별 성취 비율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그리고 일부 학교, 여기서 일부 학교란 건 부풀리게 된 학교들이 유리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A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학생 성적 부풀리기가 가능하고 성취도가 3단계밖에 안 되니까 변별이 안 되고 진로 선택 과목의 실질적 반영 비율이 축소될 거다. 그 다음에 N수생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이 없죠. 얘들은 어떻게 점수 줄 거냐에 대한 문제들도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게 첫 번째 방안이고요. 두 번째 방안은 성취도와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같이 반영하는 건데요. 어떤 식이냐 하면 A는 3점, B는 2점, C는 1점으로 하고요. 거기다 단위수를 곱합니다. 그리고 성취도 비율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성취도 비율이 20%인 학생은 3점 곱하기 단위수 곱하기 1 빼기 0점에서 7.2점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A 성취도 비율이 40%인 학생은 3점 곱하기 단위수 곱하기 0.6에서 5.4점을 부여하는 겁니다. 자, 방안 2를 선택하게 되면요. 학교별 평가 기준이 다른 상황에서 유불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A를 받은 비율을 단위수랑 같이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안에 비해서 조합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서 학생 간 변별 확보도 어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A 등급의 과도한 부풀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작용할 수 있고요. 학생부 기재, 교과 관련 모든 정보를 충실하고 세밀하게 반영할 수도 있고 학생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과 절대적인 성취 수준을 모두 반영하는 방법이라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학생 과목 선택권과 이수 부담 증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개인 성취도보다 수강생 수준 등 다른 변수에서 교과 성적 산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느냐 많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취 수준 비율 적용으로 우수한 학생이 많은 학교는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A를 받은 학생의 숫자가 20%인 학교에서 내가 A를 받았다면 내 점수가 7.2점이 되지만 A를 받은 학생이 40%가 되는 학교에서 내가 A를 받았다면 5.4점으로 반영된다는 거죠. 같은 A지만 A 받은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우수한 집단이 모여있는 학교, 예를 들면 전국 단위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는 불리하게 적용되겠죠. 이 방법이. 따라서 우수한 학생이 많은 학교에 불리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성취 수준의 비율이 높고 낮은 이유를 알 수가 없게 되죠. 문제가 너무 쉬워서 성취 수준이 높을 수도 있고 문제가 학생들이 뛰어나서 성취 수준이 높을 수 있지만 그것을 반영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 산출이 복잡해서 수험생의 유불리 가늠이 어려울 수 있고요. 성취 비율 반영에 따라서 유불리 직접 반영되고 고교 측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학교에서 A를 적절하게 배려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방안은요. 원점수 등급화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원점수를 그냥 등급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죠. 어떤 식이냐 하면 90점 이상을 1등급, 80점 이상 2등급, 70점 이상 3등급 이렇게 반영할 수 있죠. 아니면 96점 이상 1등급, 89점 이상 2등급. 자, 이렇게 원점수를 그냥 등급으로 환산하면 첫 번째 유리한 건 성취도 ABC 3단계보다는 지원자를 세분화시켜서 변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고교에서 예측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이 9등급제 혼용하여 사용 가능하죠. 저렇게 9등급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리고 N수생 성적도 점수화가 가능하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의 부담이 완화되죠. 그리고 성취평가제도 부합되죠. 그래서 원점수를 가지고 반영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전에 그런 적이 절대평가를 한 적이 있었을 때랑 마찬가지지만 원점수 부풀리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점수가 왜곡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모든 학교가 시험을 아주 쉽게 내서 많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만 공부를 하면 90점이 넘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과목별 평균점이 다른 분포를 가진 원점수를 반영하는 데에 통계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죠. 어떤 과목은 평균이 30에 90점인데 어떤 과목은 평균이 60에 90이 똑같은 등급으로 보여진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별로 동일한 난이도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점수를 학업 역량으로 보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이미 3단계에 성취도를 있는데 그걸 9단계제로 다시 바꿀 필요가 있느냐의 문제도 생기고요. 그리고 교과목별 위계를 무시한 상태로 원점수만 본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진로 선택 교과의 평가의 질적 하락이 예상되죠. 전부 점수를 잘 줄 테니까요. 그리고 상대 등급으로 받은 N수생과 형평성 문제가 생기죠. 물리2를 몇 년 전에 들은 학생은 1등급부터 9등급제로 나왔는데요. 내년에 고3에 드는 학생들의 물리2는 A, B, C로 나오죠. 이 학생이 C더라도 90점이라면
1등급으로 만약 반영된다면 예전에 졸업한 학생의 물리투 1등급과 비교했을 때 N수생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거죠. 따라서 이 방식도 크게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자, 네 번째 방안은요. 원점수와 과목 평균 점수, 성취도를 활용한 점수화 방안입니다. 자, 이 방안이 사실은 가장 유력한 방안 중에 하나인데요. 자, 같이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원점수, 평균, 성취도의 비율을 다 활용하는 겁니다. 성취도는 A를 3점, B를 2점, C를 1점으로 잡고요. 그리고 평균분의 원점수에다가 단위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학생의 원점수도 사용했고요. 그 과목의 평균도 사용했고요. 그 과목의 단위수도 사용했고요. 그 과목의 성취도도 사용했죠.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적용했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성취도가 3점인 과목에 원점수가 100점이고 평균이 90입니다. 그리고 단위수가 3단위죠. 그럼 이 친구는 이 과목으로 10점을 받을 수 있죠. 자, 다시 성취도가 3점이고 A등급이죠. 원점수가 100이고 평균이 70인 과목의 경우에 단위수가 3점이면 12.9를 받죠. 따라서 평균이 달라지는 과목, 더 어려운 과목에서는 환산점이 높게 나오고 좀 더 쉬웠던 과목은 환산점이 낮게 나오는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네 번째 방법,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비율을 점수화해서 반영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방법이 긍정적인 건 학생별로 차등 점수를 부여하여 정량평가의 취지의 근본에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의 상대적 위치와 절대적 성취를 모두 반영했기 때문에 교과 성적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학생부에 제시된 성적 관련 기본 정보에 충실한 반영으로 세밀한 평가가 가능하고 고교 성적 부풀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원점수와 평균을 반영함으로 많은 학생들이 다 만점 맞게 문제를 낼 수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원래 뛰어난 학생들의 성적이 낮아지는 현상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동점자가 적어지고 N수생의 연평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부정적 의견들도 많은데요. 성취평가제를 도입한 이유 자체에 대한 취지에 어긋나죠. 왜냐하면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서 자유롭게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가 2015 개정교육과정과 성취평가제 도입의 취지인데 저렇게 잘게 쪼개서 학생들을 점수해서 줄을 세우게 되면 그 방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수식이 복잡해서 학생들 계산하기 힘들다. 뭐 이건 사실은 식을 만들면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별로 다른 수식 사용하게 되면 고교의 불확실성과 부담이 커질 수는 있죠. 이렇게 되면 또 진로 선택 과목의 비중이 일반 선택 과목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점수 평균만으로 산출하는 것이 맞지는 않죠. 동일 원점수라도 우수 동일질 집단 학생이 이질 집단의 학생보다 낮은 성적을 받게 되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인 학교의 원점수가 100점인 학생과 여러 학생들이 모인 학교에 원점수 100점인 학생이 있을 때 여러 학생들이 모인 학교에 원점수 100점인 학생이 더 점수를 높게 받겠죠. 왜냐하면 이질 집단이기 때문에 평균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사 특목고 학생들이 불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수 단위와 성취도의 경우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점수와 평균 점수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학생들, 즉 일반고 상위권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방식이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일반고 상위권 학생들한테 유리한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다섯 번째 방법은 단순히 지원 자격이거나 가산점으로만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보시면 진로 선택 과목을 4과목 이상 이수했을 때 지원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죠. 혹은 진로 과목을 4과목 이상 선택했으면 가산점 주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로 선택 과목을 듣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문 계열은 진로 선택을 사회 과목 2과목 이상 해야 된다. 자연 계열은 진로 선택에 수학 하나, 과학 2과목 이상 해야 된다. 등과 같은 어떤 옵션을 달아서 지원하는 자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자격으로 사용하게 되면 학생들이 그냥 듣기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목을 열심히 하거나 이 과목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나 적성을 찾는데 깊이 노력하는 학생들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긴 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방안이고요. 6개 방안은 진로 선택 방법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일부 대학들은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걸로 결정한 대학들이 있다고 합니다. 5월 18일 정도에 기다려서 보시면 알겠지만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 성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만 반영하겠다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와 고등학교 2학년 때의 과목들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목들 정말 열심히 해서 점수를 잘 받지 않으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내신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반드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학업적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뒤쪽의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은 정량화, 다시 말해서 교과 전형에 반영할 때 반영하지 않거나 지원 자격이거나 가산점으로 반영하거나 선택해서 반영하거나 ABC만 반영하거나 그리고 원점수를 등급화해서 반영하거나 복잡한 계산식으로 반영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고려되고 있는데요. 분명히 대학마다 선택하는 방식이 달라질 겁니다. 따라서 5월 18일 날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수능 기본 계획, 대학 입시 기본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 꼭 확인하셔서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확인하시고 자신이 미리 대비할 수 있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정량화라는 것은 내신 성적을 정량화로 산출하는 전형,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의 내신 반영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앞에서 저희들이 살펴본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자기의 진로와 적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공부하고 활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고등학교 1학년들은 1학년, 2학년의 내신 그리고 3학년 내신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2학년은 다음 달에 발표될 5월 달에 발표될 그 자료들을 기다려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는 어떻게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지 꼭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